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통속 소설을 한 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작가는 유명한 작가세요. 바로 서머셋 모음이고요. 달과 6펜스의 작가분이시죠. 그분의 소설 페인티드 베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국판 번역본의 제목은 인생의 베일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나와 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오미 와츠와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화예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니까 와,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이 영화 너무 재미있게 감동 깊게 봤었고, 당시에 막 에드워드 노튼이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여러 영화에 출연하던 그런 때였는데,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처음에 저는 그 영화에 원작이 있는지 몰랐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원작의 작가가 무려 서머셋 모음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후에야 알게 되고 나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 스토리를 전체를 다 풀로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소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현우 작가님이 이 책 서머셋 모음의 페인티드 베일에 대한 그분의 감상을 또 생각을 펼쳐 놓으신 글을 발견했어요.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베일,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또 미셸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개의 겹겹이 베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겹겹이에요. 하나를 들쳐 열고 나면 또 다른 베일이 펼쳐지고요. 한 막이 끝나면 또 다른 막으로 이어지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작가 서머셋 모음이 이 스토리를 통해 좀 객관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드워드 노튼과 나오미 와츠가 주인공으로 분했던 그 역할들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와츠는 와이프, 부인으로 나와요. 키티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은 월터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세균 학자입니다. 이 월터와 키티는 부부 관계고요. 키티가 좀 화려하고 이 대인관계가 활발한 그런 외향적인 타입의 인물이라면, 남편 월터는 세균학자라는 그 직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듯이 편협한 그런 조금 좁은 영역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용한 연구자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향이 완전히
서로 저 반대편 끝에 있는 두 남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그 트러블을 나름의 방법으로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 뭔가 인생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 다른 그런 꼬임으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이들의 첫 만남부터 좀 짧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키티 여주인공은 남편감 배우자를 찾지 못해 조바심이 나 있었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적당한 후보자와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 후보자가 바로 월터였고요. 이 월터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키티의 마음에 꼭 들진 않았지만 눈 딱 감고 결혼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터는 정부의 세균학자였어요. 좋은 일을 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부와는 거리가 멀었죠. 엔터테인먼트하고도 거리가 멀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키티는 남편이 매력이 없다는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믿음을 공고히 하게 된 데에는 남편 주변의 인물들 중에도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외골수 인생이었던 건가 봅니다. 그리고 둘의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키티는 생각하죠. 도대체 그가 월터는 왜 나를 사랑하게 된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월터 스스로도 미스터리일 겁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가 초반부터 냉랭해지고요. 그러던 차에 매력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찰스라는 인물이고요. 그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옷맵시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똑똑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키티에게 접근해 오죠. 키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것이 몹시 후회스럽겠죠. 작가 서머셋 몬은 짓궂게도 그런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멋진 정부와 사랑에 빠지니까 아내 키티는 점점 더 젊어지고요. 다시금 전성기를 되찾습니다. 결혼 전에 그 전성기를 되찾는 것 같아요. 키티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욕망이죠.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호르몬이고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생기가 돌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중에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저 좋기만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미 결혼을 한 이후에 찰스를 만나게 된 것을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둘의 밀회 오래 갈까요? 못 가죠. 곧 들킵니다. 이들의 불륜이 곧 들통나고요. 남편 월터 너무나 상처를 받아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교적이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믿었던
음, 내 인생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내가 친구와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월터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 우리 월터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그는 아내에게 콜레라가 번지는 오지로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곳에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의술을 가진 사람과 우리로 치면 지금 코로나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콜레라에 대한 그런 연구할 수 있는 학자가 그곳에 필요하다.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이런 기회는 또 일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라면서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키티 가고 싶었을까요? 워낙 그런 것을 별로 그런 봉사활동이나 오지 체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찰스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세상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키티는 남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동행하기로 해요. 남편 월터 잘됐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담긴 반응은 아니었어요. 안 따라온다 그러면 이 보기 싫은 자기를 배반한 와이프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행하겠다고 하면 그가 가려는 지역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월터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해줘서 나의 미션을 존중하고 같이 길을 가기로 해주어서 정말 잘됐군 고마워 이런 느낌의 상황이 아니고요.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죠. 그렇게 월터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허술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연구 활동을 해온 그 성격이 이 나를 배반한 와이프에게도 고스란히 그녀에 대한 대응도 그 세심하고 촘촘하게 그런 복수를 계산해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지에 도착하자 그의 계획했던 의도했던 복수가 시작돼요. 첫 번째 복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남자, 전혀 다른 남편이 되는 거였죠. 그 전까지는 부드럽고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비록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눈물이 주구장창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어도 겉으로는 항상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오지로 삶의 터전이 바뀐 이후에는 그런 억지스런 가면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보기 좋게 가면을 벗어 던져버릴 거야 라는 게 월터의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키티는 어떨까요? 이 냉담해진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남편, 내 모습에 너무나 당황스러울 거고
더군다나 거기는 말도 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오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냉랭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키티는 놓이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남편 월터는 계획해 두었던 겁니다. 일부러 키티에게 약을 먹인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세균학자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녀를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죽음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그녀를 데리고 간 거죠. 속으로는 내심 키티가 이곳 오지에서 죽어주면 참 더할 나위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녹록지 않아요.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것을 또 하늘이 보고 있었나 봅니다. 엉뚱하게도 키티가 임신 소식을 알려와요. 월터는 어떨까요? 다시 계산을 해보죠. 해보니 아무래도 자신의 아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찰스 타운센트의 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월터는 더욱 절망합니다. 더욱 절망해서 자살과 같은 실험을 강행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먼저 콜레라에 감염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키티는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전혀 사랑하지 않았지만, 막상 이 오지에서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월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월터,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뼈저리게 후회해요.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놀라요. 본인의 입에서 남편을 향해 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줄 스스로도 몰랐던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이 담긴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이 오지 극한의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매력을, 진정한 가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류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소명 미션에 대한 그런 진지함, 이런 것들, 생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또 키티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미안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런 오지라는 환경과 또 이곳에서 남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남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남편이 죽는 거예요. 키티의 눈앞에서 남편 월터는 죽어갑니다. 그의 야윈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오 소중한 사람,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부디 나를 용서해줘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날 용서해요. 라고 죽어가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월터는 이 말을 듣고 죽어가면서 눈물을 비치죠. 흐르는 눈물을 보면 이런 와이프 혼자 남게 될 이 오지에서 혼자 남게 될 와이프에게 용서를 구하는 와이프에게 화답을 해줄 법도 한데요. 그런데 월터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또박또박 말하죠. 뭐라고요? 죽은 건 개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시에서 인용한 대사인데요.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으니까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가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월터 자신에 대한 비유였어요. 나를 배반한 와이프가 너무 미워서 분해서 그 와이프를 와이프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하는 바람에 콜레라가 창궐한 이 오지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와이프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그 상황에 통탄해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가, 아내에게 남긴 말이 바로 죽은 건 개였어 라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조적인 말을 남기고 그는 죽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수심에 불탔던 그녀를 멸하고 싶었던 그 지옥에 살던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거나 그런 자신을 구원한다거나 스스로요, 그런다거나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이없이 죽는구나, 내가 개였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오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서머셋 모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그리고 울림을 주는 그런 작가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서머셋 모음의 스토리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멀지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얘기예요. 우린 그런 오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만에 빠져서 생을 살아가잖아요. 늘 그런 나의 오만을 깨뜨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철없음, 미성숙함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의 아픔과 절망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월터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참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괴롭다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혹은 그것과 관계가 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불행을 맛보게 한다거나 어떤 악행을 행한다거나 그럴 권리는 나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아침에 뭔가 물건을 잊어버렸거나 주식이 하락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와 만나는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거나 그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불쾌함을 야기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불행하고 상처를 받게끔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정말 단정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선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하도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상황, 인물들이 끼어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크게 손해를 보고 내가 크게 아프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또 그런 정도의 또 제가 강한 복수에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되지만 뭔가 한쪽에서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관련 없는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불친절하거나 말이 날카롭다거나 그런 짜증을 부리는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있었지 싶어요. 솔직히 인정하건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담백한 어저로웠던 책에 써 있었는데 나에게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똑같이 불쾌함으로 대갚아줄 권리는 없다는 그 내용이 어느 날 제 눈에 쏙 들어왔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한 걸음에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문제를 안 이상 그걸 유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조금씩 고쳐가게 되었죠. 아직도 고쳐가는 중입니다. 이 소설 서머셋 모음의 페인티드 베일의 남편 월터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이런 죽은 건 개였어 이런 상황을 만나지는 말자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라 그런 말을 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책 속에 마음에 드는 또 문장이 있어서 끝으로 그 문장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역겨움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이따금씩 혼돈 속에서 창조해낸 아름다움, 그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린 그림, 그들이 만든 음악, 그리고 그들이 쓴 책, 그들이 엮은 삶, 인생, 이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삶이죠. 그건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어때요? 문장 좋죠? 자, 내일도 이 방송 언제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밤이 지나고 그 밤이 지나고 맞으시는 내일도 그런 예술 작품 일구시는 하루 되시길 빌어드려요. 네, 오늘 서머셋 모음의 페인티드 베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에 영화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책으로, 스토리로 다시 만나요. 안녕.